피는 역류한다. 찬바람이 묘지를 훑고 지나갔다. 아버지의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한기석은 동생 한기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기석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평생 공장을 일구며 살아온 증거였다. 형.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형제는 끝까지 한 편이어야 한다고.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57세의 기훈은 여전히 형을 우러러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석은 알지 못했다. 그래, 기훈아. 우리는 끝까지 함께야.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기훈은 아버지의 방을 혼자 정리했다. 낡은 나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바랜 종이 한 장이었다. 가족 공동 신탁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기훈의 눈이 번뜩였다. 밤이 깊어가자 문상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기석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기훈은 구석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기훈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기훈이 말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났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겠죠. 전화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도장만 받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기훈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다. 평생 형의 그늘에서 살아온 세월. 형이 공장을 키우는 동안 자신은 늘 보조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재개발로 값이 뛸 땅, 그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형님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늘 당하는 거예요. 기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엔 제가 형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새벽이 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다. 기석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기훈이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형제는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고 기석은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기훈이 다른 방에서 배신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3월의 어느 날 기석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쓰러졌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가벼운 뇌경색.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일주일은 입원해야 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장 일 다 챙겨드릴게요. 기훈이 병상 옆에서 다정하게 말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급한 서류가 나왔어요. 형님 도장이 필요한데. 기석은 몸이 아팠다. 생각하기도 귀찮았다. 알았어. 내 가방에서 도장 가져가. 아니에요, 형님. 법적으로 정확히 해야죠. 기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걸 한 번만 찍어주세요. 포괄이 임장이에요. 형님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기석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기훈의 설명만 듣고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기훈의 눈에 번개 같은 만족이 스쳤지만 기석은 보지 못했다. 일주일 후 퇴원한 기석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었고 상가 건물과 공장의 지분은 한국미래개발이라는 회사로 넘어가 있었다. 기석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다. 이게 뭐야, 기훈아.
기석이 통장을 들며 소리쳤다. 형님, 진정하세요. 절차상 필요한 거였어요. 재개발 때문에 법인으로 옮겨놓는 게 세금상 유리하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 형님이 아프셨잖아요. 기한이 촉박해서. 그 순간 아내 윤정이가 쓰러졌다. 평생 안정만을 바라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기석은 아내를 부축하며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공장에 도착한 기석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직원들의 변한 태도였다. 몇몇은 기석을 피했고 일부는 아예 기훈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기석이 믿었던 반장 장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기훈 사장님이 월급을 2배로 올려주신다고 해서. 기석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자신의 도장으로 자신의 동생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기석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다. 한기석 씨 대기죠. 명도 집행 들어갑니다. 이 건물 소유권이 한국미래개발로 이전되었고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석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을지로 뒷골목의 허름한 고시원. 기석은 삼평 남짓한 방에서 첫날 밤을 맞았다. 평생 남에게 기댄 적 없던 그였지만 이제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아내는 아직 병원에 있었고 변호사 상담비조차 부족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장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키워주신 사람인데 돈 때문에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기훈 사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준호와 함께 온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보조 일을 하는 조민서입니다. 준호 오빠가 사정을 얘기해 줬어요. 민서는 가져온 서류를 펼쳤다. 위임장을 자세히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날짜가 소급되어 있고 인감날인 부분도 의심스러워요. 기석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정말? 네, 그리고 등기 과정에서도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사실 제가 서버 백업을 따로 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회사 내부 파일들을. 진짜야? 네, USB에 다 있어요. 그리고 준호가 망설이다 말했다. 기훈 사장이 아버님 유 원장 얘기도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민서가 말했다. 만약 정말 유언이나 신탁 관련 서류가 있다면 모든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기석은 갑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금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금고. 금고가 뭐가 있는데요? 민서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기석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기훈이가 그렇게 서둘렀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기 때문이겠지. 준호가 USB를 꺼내 기석에게 건넸다. 사장님, 이 안에 가족 공동신탁 원본 스캔도 있어요. 기훈 사장이 삭제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백업해뒀거든요. 기석의 손이 떨렸다. 가족 공동 신탁. 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훈 사장이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그 순간 기석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벽 4시 기석은 시골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아버지의 집은 6개월째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인 방에서 기석은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들었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시계를 자세히 보니 뒷면에 작은 나사가 있었다. 나사를 풀자 작은 열쇠가 나왔다. 이게 뭐지? 기석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열쇠는 정확히 맞았다. 금고 안에는 2개의 봉투가 있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자필증서 유언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나왔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나 한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일궈온 모든 재산은 2 아들 기석과 기훈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어떤 처분도 2 사람의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 기석의 심장이 뛰었다. 2번째 봉투에는 가족 공동신탁 원본이 있었다. 형제 공동관리 조항 제3항. 신탁 재산의 처분 시에는 직계 비율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일방의 독단적 처분은 무효로 한다. 바로 이것이었다. 기훈이 그렇게 찾던 그리고 숨기려 했던 서류였다. 기석은 즉시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 씨, 찾았어요. 유언장과 신탁 원본을 찾았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희망이 생겼네요. 그 순간 기석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기훈의 아들 한태호. 대학 졸업 후 갑자기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기 시작했던 조카. 민서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제 조카 태호 명의로 된 계좌들 말이에요. 차명 계좌 의심하시는 거예요. 네, 기훈이가 재산을 숨기려면 가족 명의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민서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해 볼게요. 은행 거래 내역도 추적하고. 기석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겠어요. 기훈이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데려오라는 거였군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다. 기훈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기석은 준비를 마쳤다. 유언장 신탁 원본, 그리고 USB에 담긴 결정적 증거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민서 씨, 이 문서가 진짜라면 기훈이의 모든 처분 행위가 무효겠죠. 민서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형사처벌 사유도 된다는 거예요. 자문서 위조, 배임, 횡령까지. 기석의 결심이 단단해졌다. 민서는 새벽부터 법원에 갔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가압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기석이 찾아낸 유언장과 신탁 원본이 핵심 증거였다. 판사님께서 일부 인용하셨어요. 민서가 기석에게 전화했다. 기훈 씨가 처분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 결정이 났어요. 한편 준호는 더욱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밤 12시 상가 건물 서버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었다. 다행히 보안카드는
아직 살아 있었다. 있다. 준호가 작은 소리로 외쳤다. 컴퓨터 화면에는 등기 전산 접속 로그가 떠 있었다. 기훈이 위임장을 위조한 날짜와 실제 등기 신청일이 달랐다. 더 놀라운 것은 기훈의 개인 폴더에서 발견한 파일들이었다.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허위 채권증서 제작 지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 형은 오래 못 버텨.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 유 원장도 내가 정리했으니 문제 없어. 기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준호는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USB가 가득 찰 때까지. 다음 날 기석과 민서, 준호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다 모였어요.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기훈 씨의 직접적인 자백. 어떻게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기석님이 직접 나서셔야 해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하면 되죠? 기훈 씨를 만나서 패배를 인정하는 척하세요. 그러면 경계를 늦출 거예요. 그날 오후 기석은 기훈에게 전화했다. 기훈아, 나 항복할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기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렸다. 형, 현명한 판단이에요. 사실 형을 위해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오늘 밤에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좋아요, 형. 형이 좋아하시던 곳으로 갈까요? 기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다. 복수의 미소였다. 그날 밤 룸살롱에서 기훈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위임장 날짜를 소급한 것, 유 원장을 숨긴 것, 태호 명의 계좌에 돈을 빼돌린 것까지. 테이블 밑에 숨겨진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전 평생 형님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겼어요. 기석은 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말했다. 아니야, 기훈아.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고급 룸살롱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기석은 패배자를 연기했다. 기훈아, 나 정말 모든 걸 잃었구나. 기훈은 위스키 잔을 돌리며 만족스러워했다. 형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 형이잖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해요? 형님은 평생 저를 무시했잖아요. 기훈의 목소리에 오래된 원한이 묻어났다. 기석은 술잔을 기울이는 척하며 준호가 설치한 소형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테이블 밑에 숨겨진 녹음기의 작은 불빛이 깜박였다. 그래도 위임장 같은 건 좀 그랬잖아.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려고. 기훈이 크게 웃었다. 형님, 그것도 몰라요? 날짜를 소급해서 만들었다고요. 형님이 아프기 전에 미리 써놓은 것처럼. 정말. 당연하죠. 그리고 유 원장도 벌써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쓴 거 말고 새로 만든 거로. 기석의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역시 내가 더 똑똑해.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 그러게요. 형님은 너무 착해서 세상 살기 힘들어요. 기훈이 술을 더 따르며 말했다. 그런데 태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태호가 뭔데? 아, 제 계좌로만 돈을 옮기면 세무서에서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태호 명의로 계좌를 몇 개 만들어뒀거든요. 기석은 놀란 척했다.
그런 방법도 있구나. 네, 부동산 매각대금도 다 태우 계좌로 들어가요.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려고. 바로 그때 기석의 휴대폰에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판사님이 내일 증거보전 열어주셨어요. 게임 갈라집니다. 기석은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기훈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정말 돈 때문이야? 기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돈,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 평생 형님 그늘에서 살았어요. 똑똑한 형, 성공한 형, 모든 걸 잘하는 형. 저는 언제나 한기석의 동생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야? 망가뜨리려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번은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기석은 잔을 내려놓았다. 기훈아,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진 거야. 완전히. 기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거야. 기석이 일어나며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동생아. 기석이 사라진 후 기훈은 혼자 남아 불안감에 휩싸였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다. 법정의 아침은 무거웠다. 방청석에는 어머니 박명자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다. 80살의 노인은 두 아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기훈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했다. 재판장님, 피고 한기훈은 형 한기석의 동의 하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관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가 차례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첫 번째, 피고인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민서가 서류를 들어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 100% 한철수 씨의 친필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두 번째, 등기 전산 접속 로그입니다. 위임장 작성일과 실제 등기 신청일이 다릅니다. 이는 명백한 소급 조작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피고인의 자백 녹음입니다. 법정에 기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짜를 소급해서 만들었다고요. 형님이 아프기 전에 미리 써놓은 것처럼. 기훈이 벌떡 일어났다. 저건 불법 녹음이에요.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차명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민서가 계속했다. 피고인의 아들 한태호 명의로 개설된 계좌 7개의 부동산 매각대금 15억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훈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할 수 없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한기훈의 위임장은 사문서 위조로 그 효력이 일부 무효입니다. 따라서 모든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1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기훈은 주저앉았다. 하지만 판사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또한 본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청석에서 박명자가 흐느꼈다. 기훈아, 내가 왜 이런 짓을. 법정을 나서며 기석은 기훈을 바라봤다. 한때는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형님.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기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검찰청에서 기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자문서 위조, 배임, 횡령 혐의였다.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다. 민서가 기석에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하지만 기석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긴 것은 맞지만 잃은 것도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 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민서 씨, 정의가 이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기석 씨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거든요. 6개월 후 기석은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고 공장도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장인 장학생활 지원, 신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석이 변호사에게 말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평생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제가 혼자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사장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박명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80살의 어머니는 한결 늙어 보였다. 기석아, 어머니, 기훈이 좀 용서해줘라. 그 애도 많이 뉘우치고 있어. 기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어머니, 저는 기훈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와 책임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도 그 애는 내 동생이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떠난 후 태호가 찾아왔다. 28살의 조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삼촌,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인 줄 모르고. 태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네, 삼촌. 그런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다. 태호야, 나는 기훈이에게 합법적인 책임만 지우고 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한 일을 생각해봐.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 가족들까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태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공장 재가동 첫날이었다. 기석은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여러분, 지난 일들로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 희망이 보였다. 준호가 다가와 작은 열쇠를 건넸다. 사장님, 이거 고시원 열쇠예요. 기석이 열쇠를 받아들었다. 이건 나를 일으킨 자리야.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만들자. 네,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민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기석 씨.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기석은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손목에 찼다. 시계 바늘은 정확히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피는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기석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멀리 감옥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곳에 있을 동생을 생각하며 작은 기도를 올렸다. 기훈아, 내가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시계 바늘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피는 역류했지만 정의와 품위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